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나그네가 아름드리 떡갈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흉흉하니 이거야 참으로 매섭기가 그지없구만. 팔자 좋게 중얼거리는 이 나그네의 도포자락은 낡고 해져 이제는 옷이 아닌 넝마가 되기 직전이었고, 쓰고 있던 간 역시도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10월 상달 짧은 햇살이 길게 누워버린 스산한 볕을 받아 그늘이 진 그의 얼굴은 꼬깃꼬깃 접어놓은 쌈지 마냥 볼품이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두 눈만은 총명함을 잃지 않고 형형하여 번쩍이고 있었지요. 이 희한한 나그네의 이름은 풍생으로, 그는 관상과 점을 보는 얕은 재주를 지닌 떠돌이였습니다. 그의 밥벌이가 또한 참으로 기고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일단 발길 닿는 곳까지 걷고 또 걸어 당도한 아무 주막에나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말주변으로 주모를 살살 엮은 후 객방 한 자리에 전방을 차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한 주막에서 오가는 객손들에게 정궤를 내어주며 그 삭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여행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풍생이 이곳 가변 나루터에서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었지요. 내 물어물어 저작거리를 기웃거려 보니 분명 저 근방 어딘가에 행락객이 당도하는 외딴 주막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는 낮 시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들어둔 이야기의 기억을 되살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완전히 기울어 상기슬게 걸릴 즈음이 되자 풍생은 스산함이 남아있는 외딴 주막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굵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사연을 한가득 품고 있는 선비인양 목을 가다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손님 받으시구려. 풍생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막 안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가는 길손 하나 없어 평상에 앉아 적적하게 곰방대를 빨아대던 주모가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튀어나와 반갑게 풍생을 맞이하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손이 없어 조용하던 차에 아주 마침 잘 드셨소. 자, 여기로. 응? 어랍쇼? 아니, 어째 우리 나그네님 행색이 쪼매초라한 것이. 미안하지만 방삭순 물론 있으시겠지요? 풍생이 눌러쓴 갓을 슬그머니 올리며 주모 쪽으로 시선을 던지자 여러 사연의 풍파를 맞아 여기저기 건조해지긴 하였지만, 제법 젊었을 적의 미모를 지니고 있는 듯한 품새의 여인이 반가운 목소리를 내다 말고 풍생의 행색을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생은 피식 웃고는 주모에게 엽전 단량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삭과 저녁 식사, 그리고 탁배기 값이오. 나머지는 주모의 객손 맞이하는 태도가 참으로 형편없어 분발하라는 뜻으로 던지는 내 성이요. 내 하룻밤 머물고 가리다. 날씨가 제법 스산해지는 중이니 강에는 군불이나 좀 넣어주시구려. 당시 주막의 평균 숙박 비용이 한 냥에 참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어지간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하루를 지내는데도 세 냥이면 충분하였으니, 하루 묵고 가는 값으로 단량을 던지는 손님의 등장에 주모는 곧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제가 귀한 객손을 몰라보고 감히 이리 망발을? 네, 얼른 준비해 드리리다. 풍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모는 희죽거리며 말하고는 부엌 쪽을 향해 연이어 소리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손을 돕고 있던 조카 홍군이를 호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홍분아? 갯방에 군불을 넣어놓거라. 주모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그네 풍생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탁배기를 시켰습니다. 이윽고 주모가 소반에 간단한 찬거리 몇 점과 함께 탁배기 한 오리병을 얹어 마루에 내놓았지요.
자, 여기 있소이다. 목이나 시원하게 축이고 있으시오. 내 저녁상은 금방 말아다 넣어드리리다. 줄곧 공을 치고 있다. 오래간만에 객손을 맞이한 주모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풍생은 뭔가 사연이 가득한 얼굴로 크흠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탁배기가 올려진 소반을 내려다보며 주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시오, 주모. 여기 소반에 잔 하나 더 놓아주시고. 그렇지. 젓가락도 하나 더 놓아주시구려. 그 말을 들은 주모가 매우 반색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일행이 또 한 분 뒤따라오시는가 보지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 분처럼 배포가 크실라나?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주모에게 풍생은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행 말이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 나와 동행하는 일행은 없소이다. 나는 혼자요. 예? 나그네 양반 혼자라굽쇼. 아니, 그럼 빈술잔과 젓가락은 왜?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던 주모가 대뜸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을 하더니 곰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치대기 시작했지요. 오라? 그러하다는 말씀입지요? 알겠으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주모는 풍생에게 곱게 눈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과 젓가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오해한 그녀는 한층 흥이 오른 목소리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이거야 원. 그렇지 아니해도 목이 칼칼하니 한창 마르던 참이었는데. 나그네 분께서 1인의 사정도 봐주시니 내 함께 대작 상대라도 해드리지. 그리고는 주모가 풍생과 대작하기 위해 술상이 놓인 툇마루에 엉덩이를 걸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풍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시오? 뭐 그것도 괜찮겠지. 거 주모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주모분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지고 와 앉으시오. 뭐시라고요? 또 젓가락과 술잔을 내오라고요? 주모도 함께하고 싶다 하지 않았소. 그럼 당연히 주모의 것도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젓가락과 술잔은 대관절 누구의 몫이란 말이오? 함께 붙은 일행분도 없으시다면서? 주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풍생에게 따졌습니다. 궁금하거들랑 내 천천히 이야기해 줄 것이니 어서 젓가락과 술잔이나 챙겨 들고 오시구려. 풍생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자신분의 빈잔과 젓가락을 들고 오자 술상 위에 오른 잔이 총 3개가 되었지요. 주모는 풍생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잔을 받아든 풍생이 근엄한 표정이 되어 주모에게 말을 건넸지요. 자, 여기 내 옆에 빈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구려. 풍생의 주문에 주모가 연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뒤따라 풍생이 주모의 손에서 호리병을 받아들고 주모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 거나하게 한 잔씩들 하십시다. 풍생은 술잔을 하늘 쪽으로 치켜들며 외치고는 제 술잔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자 없는 옆자리 술잔을 들고는 또 비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셔요.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깔아두는 것이오? 있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얻지? 주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풍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풍생은 씩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보시오 주모. 이따 저녁상을 차려 드려올 때도 2사람 분의 상을 부탁하겠소. 아니, 점점? 거 연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구랴. 궁금해 미칠 지경인데 이리 뜻만 잔뜩 들여놓고 어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게요? 저녁상을 드려오면 내 그때 속 시원히 말씀드리리다. 이후 풍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 술잔을 번갈아 비우며 탁배기를 해치웠고 주모는 근질거려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홍분아, 저녁상은 2사람분 지어 올려라. 알겠어요, 이모. 객방에 군부를 지펴놓고 마늘을 다듬던 홍분이가
주모의 부름에 부엌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풍생은 탁배기 두오리병을 기세 좋게 비워내었고 이윽고 몸을 일으켜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주모가 조금은 기괴한 2명분의 저녁상을 풍생의 객방 안으로 들여놓고 나왔지만 그녀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성 싶은 것이 아니 되겠다. 대체 아까부터 왜 2명분을 준비해달라 하는지 묻지 않고는 내 소병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으이. 주모는 다락에서 고이고이 보관해둔 도라지줄을 꺼내들고 풍생의 객방으로 찾아들었지요. 보시오 나그네 양반. 내 정말이지 귀한 객손에게만 한 잔씩 내어드리는 20년 묵은 도라지주요. 어디 그 맛이나 한번 봐보시구려. 주모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풍생에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풍생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또다시 빈잔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지요. 주모가 자신의 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와보니 이 기이한 나그네가 글쎄 자기 밥을 한 숟갈을 떠먹고는 자리를 바꿔 다른 밥도 한 숟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차려진 찬도 그런 식으로 2명분을 집어먹더니 도라지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잔 마시고는 빈자리로 옮겨가 거기 놓인 술잔을 또 들어 연거푸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모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매번 2사람분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네, 이것이 궁금하여 도무지 오늘 밤 잠에 들지 못하겠으니 제발 그 연유나 좀 가르쳐 주시오. 주모가 계속해서 조르고 또 조르자 풍생이 마지못해 털어놓는다는 듯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뭐 그리 큰 연유가 있는 것도 아니외다. 그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한시에 태어나 서당에서도 함께 공부하며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던 중마고우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내 그 친구와 해둔 약조가 있었거늘 약조를 지켜내기도 전에 친구가 먼저 떠나고 말았으니 원통한 마음에 맡기니마다 그 친구의 분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 여기까지 말한 풍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어깨를 들썩이며 얼큰한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었지만 하필이면 이 외딴 주막의 주모에게 직격으로 통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너무나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한 몸 추스리기 바빠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아직도 이리 의리와 교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주모는 행색이 초라하나 그 그릇이 담대한 이 풍생에게 묘한 호감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리 방정맞게 귀찮게 굴었구려. 자자, 사내 대장부가 어디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수? 내 잔 한번 받으시고 울음 그치시오. 오늘은 객손도 없고 나도 오늘 장사는 그만두고 우리 나그네님이랑 잔이나 더 나눠야겠수. 주모가 몸을 들썩이며 더욱 풍생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탁배기와 도라지주를 주거니 받거니 실없는 농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담소꽃을 피우기 시작한 2사람. 어느새 취기가 잔뜩 오른 풍생과 주모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말고 호롱불을 끄게 되었지요. 훌렁훌렁 옷까지 던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고 이내 풍생의 객방안은 군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건장한 풍생과 농익은 주모가 온 방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비와 구름을 몰고 오다가 서로가 가쁜 숨을 토하고 쓰러져 취기를 벗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며 어스름 하늘이 밝아오자 소피를 보기 위해 주모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응. 아니 이 양반이 어디를 간 게야? 자신 옆에 널브러져 있던 풍생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확인한 주모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쯤
객실의 이 방 저 방을 여기저기 돌아보던 주모의 귀에 어디선가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남녀가 지독하게 얽혀 운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어젯밤 받은 객손이라고는 풍생뿐이었거늘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가 싶어진 주모가 방문 옆에 놓인 홍두깨를 꼬나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친정 조카딸 홍분이의 방이었습니다. 거기 웬 놈이요? 홍분이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겨 시방? 주모가 문을 벌컥 열며 크게 소리치자 태초의 상태로 풍생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던 홍분이가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쓰며 숨어버렸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풍생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주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서 무얼하고 있는게요? 나그네 양반이 대체 왜 홍분이와? 방 안의 광경을 목격하고 어질어질해진 주모가 홍두깨를 놓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짐짓 턱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고쳐 앉는 풍생. 이윽고 옷을 고쳐 입은 풍생이 매우 점잖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거나하게 풀었기에 불만이 없었소만. 저기 내 먼저 간 서당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신세 아니오? 이 어찌 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이까. 하여내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나눈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말아 주시오. 입을 쩍 벌리고 풍생의 궤변을 듣고 있던 주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응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넋을 빼고 풍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주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쳤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당치도 않은 요소를 늘어놓아도 유분수지. 에라이 이놈의 썩어나 자빠질 놈아. 풍생의 헛소리를 들은 주모는 그 길로 홍두깨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 눈에서 불꽃을 뿜으며 풍생을 작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풍생은 벌떡 일어나며 간밤 친구의 사정을 헤아린답시고 함께 지새우느라 아직도 양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던 홍분이에게 소리쳤지요. 거 처자, 내 친구가 간밤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랍디다 그려. 그리고는 제 집신을 두 손에 거머쥔 풍생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에서 도망쳐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줄 아시오.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 콧김을 뿜으며 저만치 도망가는 풍생의 뒤통수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친 발걸음으로 초행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풍생은 제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며 밥을 달라 농성 중인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이구야, 힘들다 힘들어. 이놈의 고갯길은 어찌 이리도 험준하고 괴팍한 것인가? 나같이 고귀하고 고매하신 선비께서 넘기에는 지독스럽게도 흉측한 고갯길이로구만. 풍생이 침을 탁 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는 크게 한숨을 뱉으며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전 주막에서 거나하게 한 상 해먹은 뒤로 벌써 달포가 지났구먼. 다음 주막으로 당도하려면 천상 이 고갯길을 넘어야만 한다던데 여서 주막 그림자라고는 코빼기조차 보이지가 않으니원. 쌓인 회포나 거나하게 풀고 싶은데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참을 수가 없도다. 풍생은 그 예전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던 홍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풍생이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고갯길을 넘고 보니 듣던 대로 정말 마을 초입으로 들어서기 전에 갈림길에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싶어진 풍생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막으로 당도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손님 한 명 받으시구려. 풍생은 힘껏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본래의 경박함을 감춘 예의 그 점잖은 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주모를 호출했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마당으로 들어선
풍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모가 나오며 외쳤습니다. 이번 주막의 주모는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주모였지요. 주모의 외견을 확인한 풍생이 혀를 차며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번에는 즐거움을 뽑아먹기 글렀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객손 양반, 뭐라고 하셨소? 아니 왜다. 내일 일단 국밥과 탁배기 한 사발부터 먼저 하고 오늘 묵어갈 예정이니 방 하나 주시오. 그래요, 그럽시다. 마당 밖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 복내야, 객손 오셨다. 궁불 지피거라. 제 여식을 호명하는 듯한 주모의 외침을 들은 풍생이 아쉽게 되었다 싶었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여기고는 눈을 빛내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젊은 처자 하나가 짜증이 가득한 몸짓으로 털레털레 부엌에서 나오며 외쳤지요. 아이씨, 엄해요. 그만 좀 부려먹으란 말이여.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 마디가 아프다고요. 아니 못이여, 저런저. 야이 망할 거사. 느가 집구석서 하는 것이 못이가 있다고. 고로코름 유세여 유세가. 잠자코 객손 맞을 준비나 썩 하지 못하겠어? 으휴, 내 팔자야. 복내라 불린 처자는 이를 드러내며 짜증을 내곤 획하니 부엌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모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복내의 뒷모습을 흘겨보다 이내 풍생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겸연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객손 양반, 이거 민망스러워서 어쩝니까요? 저것이 늦음하기 가진 제 여식인디 보시는 바와 같이 애비 없이 잘 한 통에 버르장머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쪼까 양해 부탁드립니다요.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본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소? 객손들 눈치 봐가며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니 전혀 심려하지 마시구려. 그나저나 주모께서는 어찌 깊은 사연이 좀 있어 뵙니다마는. 이 몸이 이리 늙어 낮아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저쪽 개성바닥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기녀롭게 날려본 역사가 있습지요. 헌데 어쩌다 보니 이렇듯이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아이 하나를 얻고 난 뒤로는 퇴기 신세가 되어 흘러들었고 이놈의 조그만 주막 하나 겨우 건사하여 꾸려가고 있지를 않았겠소? 조선 팔도에 이쯤 되는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소마는 대충 그러한 사연이 왜다? 대답을 마친 주모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곱씹듯 주름이 진 눈웃음을 흘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풍생은 주모의 대답을 듣고는 평상에 앉아 한동안이나 잠자코 생각에 잠겼지요. 그는 복례가 들어간 부엌과 주모를 번갈아서 바라보더니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쏘은살을 닮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풍생이 주막에 당도한 날로부터 달포가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 시절 작고 한산하던 이 주막집에는 새로운 객방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주막방의 가장 구석방에 호련히 등장한 자칭 도사 나그네가 자리를 잡은 까닭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사의 정체는 풍생이었지요. 그는 이 주막에 흘러들어 늙은 주모의 사연을 들은 이후 이곳에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간 여기저기 굴러먹으며 다져온 그의 잔재주가 신통하였기에 그가 봐주는 관상의 정괴나 사주팔자 해몽풀이가 그럭저럭 적중력이 괜찮았던 모양으로 오고 가는 객손들을 상대로 꽤 장사가 되는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 주막만의 특산물처럼 여겨져 객손들의 이목을 끌자 신이 난 주모가 그를 눌러 앉히게 되었고 그렇게 맨 끝 객방의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나그네 풍생의 입장에서도 제법 쏠쏠했던 것이 제 남편의 바람기가 사주에 깃들어 있나를 알아보고픈 아낙네들이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풍생은 아낙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저주와 애군을 쫓아낸다는 미명 아래 그녀들을 꾀어내 야음을 틈탄 한바탕 주물럭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발갛게 물든 아낙네가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고 나면 풍생은 배를 두드리며 거하게 한상 차려먹은 얼굴이 되어
만족의 웃음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탁배기에 취한 손님들이 즉흥적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가기도 하여 풍생은 그럭저럭 돈 품께나 벌고 있었으나 주막집의 숙식비로 주모에게 돈을 내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젊은 시절엔 꽤 이름난 기녀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그 콧대가 높게 까다로운 노름을 놓았지만 어느덧 세월을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 설이 맞은 호박꽃이 된 신세가 된 그녀였지요. 탁배기를 거르고 국밥을 마는 주막집, 주모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더섭고 귀구하여 한숨만 내놓던 차에 이 기묘한 나그네 풍생의 방문과 함께 주막이 번성하고 또한 몸이 들떠 간지러운 밤이면 자신의 여식 복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후 몰래 구석방의 풍생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외로움을 토로하던 주모는 결국 풍생에게 몸의 사주팔자를 셈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풍생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주모를 몇 번 꾹꾹 눌러준 다음 복채 대신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주모의 무남동녀 외동딸 복례가 어느새 이윽고을의 총각과 혼산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주모는 이런저런 혼수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의 대장터 고을 저작거리로 나선 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린 점심나절, 주모의 딸 복례가 주모의 부탁에 따라 조촐한 점심상을 차려 풍생의 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휴, 귀찮아 죽겠네. 자요, 여기 밥이에요. 얼씨구, 점례야. 변함없이 쌀쌀맞기 그지없는 태도로구나. 어디 그래가지고 밥상이 엎어지겠느냐? 더 힘차게 내려놓아야지. 점례는 풍생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한결같이 한겨울서리 같은 대바라진 태도를 보여왔지요. 그런 점례가 마치 내던지듯 방바닥에 밥을 올린 소반을 내려놓으며 귀찮아했고 그 퉁명스러운 모습을 본 풍생이 웃으며 농을 던졌습니다. 흥, 되도 않는 소리 마시고 먹고 나서 방문 밖에 상이나 빼두셔요. 자고 일어난 이불을 개며 정리하던 풍생을 향해 복례가 쏘아 붙였고 풍생은 기지개를 켜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알겠다. 내 그랴마. 그나저나 복례야, 너 시집갈 준비는 끝마쳤느냐? 혼산날이 코앞인데 설마 그 중요한 것을 안 해놨으려고. 무슨 소리여요?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것이야. 지금 엄마가 분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굴 한번 못 본 사내에게 시집가야 하는 판국이라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누구 놀리시는 거예요? 복례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한층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어미가 열심인 것은 시집가며 가져갈 혼수품의 준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첫날 밤을 치를 유키에 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으르렁대던 점례가 풍생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제대로 동한 듯 싶었지요. 뭐시라고요? 아니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난생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 중 그러한 과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걸요? 학문이라면 어디 서당이나 다니는 잘난 사내놈들 이야기이지 저 같은 계집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내원 참, 아무리 급하게 치르는 혼사라고 하지만 그래 이 중요한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내 어미도 참 주막의 일만 바빴지 아주 맹한 구석이 있구나. 복례가 두 눈을 깜박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껏 분위기를 잡은 풍생이 굉장히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국사를 논하듯 중얼거리자 복례의 호기심이 한계까지 치달은 것이었지요. 풍생은 속으로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어진 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없음이 확인되자 복례에게 손짓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이르는 것이었지요. 자, 내 어미에게는 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평소 같았으면 이 어디 서당에 진득하니 앉아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신부 수업이다만
내 특별히 내게는 공짜로 일러주도록 하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너와 함께 쭉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인데. 내 말이면 껌뻑 죽도록 만들어 놓아야 너의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처럼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키이니라. 풍생이 정자를 틀어안고 연설을 시작하자 그간 풍생을 하찮게만 바라보던 복례의 눈이 어느새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름지기 신부라 하면 말이다. 초야의 신랑에게 유키, 즉 6가지 기쁨을 주어야 백년해로를 하는 법. 착, 온, 요, 요본, 감창, 지필,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연습하고 꾸준하니 갈고 닦아야 비로소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통달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집가서 소박 맞을 걱정은 일절 메어두어도 좋지. 어디 그뿐이겠느냐? 신랑을 내 손아귀에 쥐고 곶감마저 내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으니 이것은 비기 중에 비기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렸다. 착 뭐라고요? 온, 요, 또 모시기. 에익 짜증나. 아니 대체 그래서 그 6가지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알려달란 말이에요. 원 녀석도 참.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첫째로 자기라 함은 그러니까 이 사내의 대들보를. 한창 신이 나서 이리저리 사설을 읊던 풍생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 듣던 복례의 숨소리가 어쩐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양 볼이 발그스름 익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본 풍생이 이쯤 익었으면 되었다 싶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지요. 이거야 원. 백날 말로 하는 교육에는 모름지기 한계가 있는 법이로고. 어디 그럼 너의 학습 태도가 매우 우수하니 나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봄이 좋겠구나. 풍생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끈이 해제되는 사이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몸을 풍생에게 맡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풍생에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가르침을 받으며 오후 늦게 주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각종 방종에 대한 기회를 몸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모가 혼례 준비로 출타했다 하면 복례는 어김없이 풍생의 객방으로 달려가 유키에 대한 거나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복례의 학구열이 어찌나 뛰어나고 그 배움의 깊이가 솔찬히도 깊던지 그녀의 볼은 제철을 맞은 봉숭아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악이고 또 이것은 요. 스승님, 제 말이 맞지요? 이 어찌 훌륭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자인가 그래? 참으로 그 소질이 뛰어나니 이 스승은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구나. 자, 다음은 감창으로 유감없이 운우의 기쁨을 소리로 표현해보거라. 삐딱한 태도에 쌀쌀맞고 냉랭하던 불량 학동 복례는 어느덧 풍생이 마련한 유키 서당의 우수한 우등생이 되어 사내 하나 혼을 빼먹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다음 달의 첫 분할, 마침내 복례는 연지곤지를 두르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초야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고 복례는 그간 탄탄하게 교육받은 풍생의 유키론에 따라 그야말로 신랑을 철저하게 도륙내듯 찜쪄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혼이 쏙 달아난 신랑은 가녀린 비명을 지르며 헐레벌떡 신방에서 도망쳐버렸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면포에 쌓여 쥐어짜진 순두부처럼 모든 기력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다는 후문이었지요. 혼인 첫날에 융숭하게 그지없는 기회를 펼치는 바람에 처녀임을 의심받고 소박을 맞아버린 복례가 울며 불며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주모가 연유를 물으며 꼬치꼬치 사정을 캐기 시작했지요. 결국 복례가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풍생의 유키 서당에 대해 낱낱이 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니 뭐야. 내 이놈의 빌어먹을 놈씨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구먼. 여식의 고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주모가 묵직한 홍두깨를 잡아들고는 풍생의 객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주모를 올려다보던 풍생은 그녀의 호된 홍두깨 찜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생은 주모의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어 축 늘어져 버렸지요. 주막의 마당에는 풍생이 내던진 단말마가 가득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막의 남자 손님들에게까지 문매를 맞고 뒷덜미가 잡혀관아까지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 풍생은 모진 고신에 그만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길고 길었던 나그네 방탕질과 주막을 전전하며 풍류를 누비던 행사에서 손을 씻고 얌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